안녕하세요. 저는 새엄마 손에서 컸습니다. 새엄마랑 사는 동안 저에게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나이 13살 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그때를 저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앞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새엄마를 만난 것은 7살 때입니다. 제가 2살 때 친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를 줄곧 혼자 키우셨어요. 철도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던 아버지는 출근할 때는 저를 고모집에 맡기고 퇴근할 때 다시 데리러 오시는 생활을 5년을 하셨는데 나이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애를 혼자 키우며 사는 것이 고모 눈에 너무나 안타까워 보였던지 고모는 계속 재혼을 권하셨지요. 아버지는 애도 있는데 재혼을 하면 괜히 애가 눈칫밥 먹고 자란다며 애가 클 때까지는 혼자 살겠다 했지만 고모는 그래도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좋지 않겠냐며 특히나 딸한테는 엄마가 있어야 된다며 좋은 여자 하나 봐놨으니 한번 만나나 보라고 하셨지요. 아버지는 그렇게 고모가 소개해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제 새엄마입니다. 새엄마 나이가 40살, 아버지 나이가 45살 때였지요. 새엄마는 그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새엄마네 집은 가난해서 새엄마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기 시작했고 아래로 남동생 셋 공부까지 시키느라 지금까지 짝도 못 만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까지 뒷바라지할 만큼 했으니 이제 새엄마도 새엄마 인생을 살고 싶다며 남자를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아빠였습니다. 새엄마가 들어오고 우리 집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지저분하고 빨래도 제대로 되지 않은 때가 많아서 유치원 갈 때 양말을 안 신고 가거나 어제 신었던 양말을 또 신고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엄마랑 같이 살고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지요. 양말이며 옷이며 밀리는 법이 없어서 저는 늘 깨끗한 옷과 양말을 신고 갈 수 있었고 아빠도 집에 들어오면 힘들게 집안일 안 해도 되니 아빠 표정도 훨씬 밝아졌지요. 그래서 저는 새엄마가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새엄마가 귀찮을 만큼 새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며 새엄마한테 매달리고 안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간 저는 아빠와 새엄마 사이에서 사랑을 받으며 너무나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살이 되던 여름날 우리 가족의 행복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버지가 방근무를 끝내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커브길에서 아버지가 탄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고모가 오셔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소리를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이고, 올게 어찌 그러는가. 아무리 자네 남편이 새 여자를 만나서 자네를 잊고서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남편을 일찍 데려가는가. 자네 딸도 생각해야지. 자네 딸은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남편을 그렇게 매정하게 데려가나. 하늘에서 돌봐줘도 되겠구만. 참으로 독하고 참으로 무섭구만. 고모는 엄마가 아버지를 데려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사고가 났으나 그렇게 생각할 법도 했지요. 그때 저는 죽음이 뭔지 잘은 몰랐지만 어쩌면 고모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행복해서 엄마가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셨나? 보다 내가 새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가 벌을 주셨나 보다. 고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도 저는 크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제든 집으로 돌아오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않자 그때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새엄마한테 떼를 썼습니다. 왜 아버지 안 오냐고, 아버지 보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새엄마는 아버지를 데려오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 데려오는 것은 새엄마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는 약속할 수 있다. 내가 아버지를 데려오지는 못하지만 네가 클 때까지 아버지까지 다해서 너를 지켜줄 수는 있다. 그러니 새엄마하고 잘 살아보자. 그래야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시고 심하신다. 그때 새엄마는 저를 안고 몇 날 며칠을 달래셨어요. 새엄마가 우는 저를 달래셨지만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더 슬픈 사람은 제가 아니라 새엄마였을 겁니다. 그때 새엄마는 아기를 임신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시던 해 겨울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제 눈에도 동생은 너무나 작고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지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새엄마는 나에게만 잘해주었는데 동생이 태어나고 난 후에는 동생을 안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보다 동생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린 동생에게 너무 질투가 났지요. 저는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동생을 괴롭혔습니다. 동생이 보기 싫어 얼굴에 베개를 올려놓기도 하고 동생이 분유를 먹고 있으면 일부러 꼭지를 빼서 올려버리기도 했지요. 엄마는 그럴 때마다 애한테 그러면 안 된다. 저를 혼내는 했지만 곧 제가 혼자 울고 있으면 다가와서 달래주었습니다. 아까는 엄마가 혼내서 미안하다.
동생이 어려서 엄마가 자주 안아주고 자주 돌봐주는 것이지 사실은 너를 더 사랑한다. 엄마한테는 우리 큰딸이 최고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건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엄마가 낳은 딸이고 저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한다. 엄마가 동생을 안아주고 있지만 사실은 나를 더 안아주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한 가족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새엄마는 저와 동생을 데리고 살아가기 위해 한동안 쉬었던 도배사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배우기 시작한 도배 일이라 새엄마는 주변에서도 알아주는 새엄마가 도배를 하러 나가면 동생과 저는 집에서 새엄마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 숙제도 하고 동생도 돌보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에 아이만 둘 있으니 새엄마는 늘 그게 신경이 쓰여서 일하러 나가실 때마다 불은 손대지 말아라. 냉장고에 있는 음식만 꺼내 먹어야 된다. 절대 라면은 네가 끓여 먹으면 안 된다. 빨리 일 마치고 어두워지기 전에 오겠다. 동생 아무거나 집어먹는지 잘 봐줘라. 신신당부를 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새엄마는 일이 마치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엄마 동생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새엄마의 막내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새엄마의 동생 중 2명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지만 그 막내 동생이라는 사람은 새엄마가 아빠랑 살고 있을 때도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막내 동생이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엄마는 너무나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런 새엄마를 보고 새엄마의 동생이 그러더군요. 누나는 동생을 오랜만에 봤는데 뭐 그리 놀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결혼한 남자는 되졌다며. 얘들은 누구야? 얘는 그 남자애야. 예쁘게 생겼네. 새엄마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언제 나왔냐고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새엄마의 남동생은 누나는 친동생이 왔는데 왜 그렇게 끔찍은 표정이야. 내가 그렇게 안 반가워? 그래도 나는 피를 나는 사람이고 쟤는 완전 남남 아니야? 쟤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나한테는 왜 그래? 그러면 완전히 섭하지 하더군요. 새엄마는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며 남동생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한테 잠깐만 나갔다 올 때 이 동생 좀 잘 보고 있으라며 동생을 끌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1시간쯤 후에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새엄마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놀랬지 않냐며 엄마가 잘 얘기했으니 앞으로 오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 엄마가 없을 때 그 사람이 찾아오거든. 절대 문 열어주지 말고 바로 엄마 폰으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새엄마는 다시 일하러 나가셨어요. 제가 동생이랑 같이 있는데 전날 왔던 새엄마의 막내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문 열라고 하더군요. 외삼촌이라고요. 저는 새엄마가 시키는 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새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새엄마는 제 전화를 받고는 엄마가 좀 멀리 왔는데 바로 가겠다고 끝까지 문 열어주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무서워 엄마가 오실 때까지 동생을 안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안 열어주고 있으니 밖에서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더니 창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알고 창문을 뛰어넘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무서워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니 야 이 쌍터 내가 몇 번이나 문 열라고 했는데 왜 문을 안 열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잖아 하더군요. 그러더니 방에 벌렁 들어 눕더니 아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더 일로 와서 내 다리 좀 주물러봐 하더군요. 제가 다가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샹 빨리 안 와. 우리 누나 딸도 아닌 게 누나 옆에 붙어 살면 말이나 잘 들어야지. 좋은 말 할 때 빨리 와서 다리 주물러라 하면서 동생을 안고 있는 제 손을 확 잡아당겨서 그 사람 허벅지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허리 벨트를 풀더니 빨리 주물러 하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세게, 더 위로 자꾸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된 듯 같은 자리만 꾹꾹 누르고 있으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서는 자신의 그곳을 만지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 소름 돋고 무서워 무조건 싹싹 빌고 울면서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했지요. 제가 으니 동생도 옆에서 따라 울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데 그 남자는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고 끔찍해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우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왜 울어? 아저씨가 예뻐해주려고 하는데 하면서 저한테 몸을 가까이 갖다 댔습니다. 저는 소리를 있는 대로 질렀고 그 사람이 조용히 하라며 제 입을 틀어막았어요. 커다란 손이 제 입을 틀어막을 곧 죽을 것 같고 숨도 쉴 수 없었지요. 그때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떨어져 하더군요. 저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엉엉 울고 있는데 엄마가 다가와 괜찮아 하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자 더 서럽게 울었지요.
엄마는 저를 보고 미안하다 미안해 이 엄마가 너를 두고 가는 게 아닌데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저와 동생을 끌어안고 달래주었지요. 엄마가 저를 달래는 동안 그 남자는 자 바지를 끌어올리며 뭐야 누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왜 그래? 어디서 예쁜 애 주워다 키웠네 했고 그와 동시에 엄마가 짐승만도 못한 새끼 어디다 손을 대 소리를 지르고는 그 남자의 얼굴을 2번 후려쳤습니다. 뺨을 2대 맞은 그 남자는 미친 사람처럼 눈이 돌아가더니 엄마 멱살을 잡고 지금 나 쳤어 하면서 엄마를 때리고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엄마 때리지 마. 소리를 질러댔고 그 남자는 제 소리가 들리지도 않은 듯 엄마를 계속 때렸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이닥쳐 그 남자의 팔목에 수갑을 채우더군요. 알고 보니 엄마가 제 전화를 받고 집 앞에 도착했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엄마한테 달려가 엄마 하고 울었고 엄마는 죽도록 맞은 사람은 엄마인데 저보고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난 괜찮아. 엄마가 아프잖아 하고 엉엉 울었고 엄마는 엄마 하나도 안 아파. 엄마가 미안해하고 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새엄마의 막내 동생인 그 남자는 자신과 만나다 헤어진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실형을 살다 나왔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새엄마 집을 찾아내 어린 저를 상대로 그런 미친 짓을 범하려 했던 거죠. 현행범으로 경찰에 잡혀간 사람은 저의 진술과 엄마의 증언으로 실형 8년을 선고받았고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장애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재수감되자 우리 세 식구는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었지만 그 일 이후 엄마는 아무래도 저랑 동생만 두고 일을 나가는 것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며 그 좋은 도배 기술을 버리고 엄마는 작은 방이 딸린 가게를 얻어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 동안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엄마 옆에서 수시로 엄마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있어 좋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출소 날이 다 되어가자 저와 엄마는 점점 불안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벌써 20살이었지만 저도 엄마도 그때 충격이 너무 커 잊을만 하면 그때 일이 떠올라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던 것이지요. 엄마는 아무래도 이 분식집을 접어야겠다며 언제 그놈이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며 분식집을 내놓고 그곳을 떠날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그 분식집이 워낙 작은 데다 손님도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라 분식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000 보호자분도시냐고 000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왔는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위험한 듯하니 빨리 보호자분이 와보셔야겠다고요. 전화를 받은 엄마는 넋이 빠진 듯 한참을 앉아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며 저와 동생을 두고 혼자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엄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놈이 벌받은 모양이다. 저승사자가 데려갔다. 엄마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죽었다는 충격과 함께 마음 졸이며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함께 밀려온 듯 했습니다. 엄마는 두 남동생에게도 연락해 가족장으로 간단히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술도 못하는 엄마는 소주 한 병을 안주도 없이 마시더니 그간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듯 한참을 꼭꼭 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취한 끝에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이사 안 가도 되겠다.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엄마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곳에서 분식집을 하고 계시고 제 동생은 지금 대학교 4학년, 저는 지금 결혼해서 아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되어 매일 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는데 제가 출근할 때 아이는 어린이집으로 갔다가 어린이집을 마친 후에는 엄마가 제 딸을 데리고 오셔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봐주고 계십니다. 엄마가 요즘 관절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일 그만 쉬시는 게 어떠냐고 이제는 제가 돈을 버니 엄마 뒷바라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엄마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매일 출근하고 애 키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엄마가 어떻게 2다리 쭉 뻗고 있겠냐며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더 안 좋으면 수술해도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는 죽을 때까지 저한테 보탬이 되고 싶지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비록 저를 배아파 낳지는 않았지만 저를 가슴으로 낳고 가슴으로 품어주신 우리 엄마 한평생 자신보다는 형제와 자식들을 위해서만 사시느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또래분들에 비해 많이 늙어 보여서 엄마 얼굴에 팩이라도 하자며 얼굴에 팩을 발라드리면 이거 바르고 있으면 너처럼 예뻐지는 거야? 하시며 좋아하십니다. 제가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우리 엄마 은혜 두고두고 효도하며 살 테니 우리 엄마는 그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